해상전쟁에서는 적군 선박포획 후 자신의 함대에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숫자 강화와 손실 대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세일링 선박 시절에 일반적이었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대포화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고폭탄의 발명으로 인해 종종 포획된 적군의 선박들은 싸움 중에 너무 많이 손상되어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독일의 유보트, 즉 연합군 수송대의 공포가 어떻게 영국 왕립해군의 흰색 깃발을 들고 나치의 해상 야망에 대항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영국 왕립해군의 유보트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독일 크리그즈마린에게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현대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된 해군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면선함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수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쟁에서 카이저의 잠수함 함대의 효과를 기억하며 해외에서 온 식량, 연료, 전쟁 재료가 마음대로 어뢰로 공격당해 영국이 거의 항복할 뻔한 상황을 기억하며 히틀러는 비슷한 정책을 채택하고 대규모 잠수함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57척의 원양급 잠수함을 보유했지만 1940년 말까지 그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고 1941년에만 거의 그 수의 4배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훌륭한 잠수함을 건설했지만 격언이 말하듯이 무기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큼 좋습니다. 잠수함은 선원이 중요한 경험을 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건설하고 출항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트 건설 증가와 승무원 필요성 증가로 인해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선원들이 더 많이 운영에 투입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장교와 상급 부사관들을 함대에 퍼뜨림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잠수함 선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U-570의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1년 3월 20일 출시된 U-570의 경력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독일 잠수함 갖고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7형 클래스의 일부로 703개의 변형 잠수함예가 만들어져 가장 많은 수의 잠수함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7C형으로 그녀는 14개의 어뢰와 단일 8.8cm SKC-35 해군 대건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디젤 파워로 8,500마일의 운용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U-570과 그 클래스가 연합 컨보이에게 제시한 위협은 과소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U-570은 31세의 한스 람러에 의해 지휘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승무원들은 1941년 여름 동안 빠르게 훈련을 받아 가능한 한 빠르게 전쟁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습니다. U-570 승무원들은 독일 잠수함 승무원들의 두뇌 유출을 대표하며 이는 대부분이 기본 해군 훈련 후 잠수함에 합류하며 유보트 부대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램로 선장이 30년간 독일 해군에 복무하였으나 U-570은 그의 첫 잠수함 지휘 경험이었습니다. U-570을 이끌다. 그는 최근 유보트 부대로 전근하고 1941년 4월 U-58위에서 한 번이 훈련 항해 후 U-570의 지휘권을 받았다. 강사들은 최대한 준비시키려 노력했지만 훈련은 한계가 있다. 1941년 8월 24일 U-572 유보트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U-570 선원들이 동맹국에 대한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은 앞으로 몇 일 동안 아이슬란드 남부를 지나가는 동맹국 상선에 대량 집중을 예상했고 U-570은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다른 15척의 유보트와 함께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점령된 노르웨이 기지에서 출발한 이 유보트는 4주간의 항해를 위해 공급품으로 가득 찼지만 그 여정은 위험했습니다. 유보트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해에서 보내며 유보트 부대로 이동하였습니다.
U보트는 표면에 머무르며 잠수 시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이슬란드에서 출발한 RAF 해상 순찰기에 탐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 아침 U-570은 노르웨이 RAF 라키드 허드슨 해상 순찰기가 직접 만날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269 스쿼드론은 독일의 U보트를 찾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람노와 그의 부하들 편이었는데 기피 충전기가 그들의 선반에서 떨어지지 않아 U보트가 흐린 물 아래로 잠수하여 손상 없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이 지나간 후 이 사건은 람노에게 U보트를 잠수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핑계를 주었는데, 이는 그의 선원 중 많은 사람들이 거친 수면을 타고 있어서 해병병에 걸린 것을 일시적으로 휴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050시경 람노는 수면 위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U보트의 출발 준비가 완료된 후 그날 일찍 구해준 행운이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U보트는 먼저 퍼리스코프로 주변을 스캔하고 어떤 선박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비행기와 같은 비행 때 또 다른 허드슨 바로 아래에서 거의 즉시 수면 위로 올라와 화려하게 출발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람노가 다리로 통하는 통로를 오르고 있을 때 그는 허드슨의 오른쪽 엔진의 으르렁거림을 듣고서야 그들이 처한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U보트에 급히 잠수 명령을 내리지만 탈출 전에 U-570은 4차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물에서 250 엘브 깊이의 폭탄이 터져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단지 10m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U보트 내부의 소음은 선원들에게 귀가 멍하고 무서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피 충전에 대한 신경 파괴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U보트는 폭발로 손상되어 약간의 누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배터리 구획에서 유독한 염소 가스 방출 위협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몇몇 어뢰들이 U보트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발 준비가 된 U보트는 전투를 시작하려 했지만 어뢰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데크로 떨어졌습니다. 람노는 이제 그의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부하들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U보트가 곧 가라앉을 것, 어뢰 중 하나가 폭발할 것, 가스로 인한 질식 또는 추가적인 RAF 폭탄 공격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들은 이 공포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람로우가 U보트를 수면으로 올린 후 사람들이 갑판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제임스 톰슨 중대장은 그들이 항복 깃발을 흔들기 전까지는 허드슨 부대의 총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RAF 카탈리나 비행보트가 도착해 항복 절차를 진행했고 람로우는 코드북과 애니그마 암호기 일부를 영국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영국 정보부가 이미 그 비밀을 해독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람로우는 독일 해군 사령부와 U보트 사령관인 칼 두르니츠 장군에게 보고하였고 두르니츠 장군이 U-570을 돕도록 명령했습니다. 영국은 이 메시지를 가로채고 자신들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와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U-87의 시도가 실패하고 왕립해군의 무기 트롤러 노던치프가 독일 선원들이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막았습니다. 선장은 U보트를 파괴하려는 사람을 보면 쏠 것임을 경고했고 U보트를 가라앉히려는 시도가 있으면 그들은 구조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영국인들이 U보트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을 우려하여 U-570이 탑승하고 검색될 때까지 선원들을 선상에 두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선원들은 내려가고 U보트는 아이슬란드로 견인되어 가라앉지 않도록 해안에 놓였습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U보트의 포획을 환영하며 그 비밀과 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왕립해군의 두뇌들을 동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의 해상전쟁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해변에서의 선박 검사에서는 선원들이 항복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 잘 훈련된 선원들이 U보트를 포획으로부터 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영국에게 U보트의 탈출 가능성을 알려주는 첫 단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U보트 부대가 처칠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무서운 명성을 쌓아올린 전쟁 중에 문제가 있음을 영국 제독들에게 알렸습니다. 선원들의 신문은 이를 더 확인했습니다. 코드북 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보트에서 많은 유용한 문서들과 선장의 핸드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독일 해군의 절차, 전문 용어, 참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사팀에는 특히 선상의 G7A 어뢰에 관심이 많은 2명의 미국 해군 장교들이 합류했습니다. 이 무기 중 하나는 결국 전쟁에서 기술적으로 중립인 미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후 유보트는 1941년 9월 29일 아이슬란드를 떠나 영국 북서부의 유명한 바로인 퍼너스의 비카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항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대의 영국 구축함에 의해 호위되었습니다. 영국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보트들도 독일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U-110 같은 예는 영국이 애니그마 코딩 기계를 포획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U-570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이로 인해 람로우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유보트와 함께 겁쟁이와 무능력으로 재판받게 되었고, 유보트들은 영국에게 포획되었습니다. 유보트의 선장들은 그의 전쟁포로 캠프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비카 회사의 수리는 노동자들이 유보트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허드슨의 심해폭탄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활봉에 갇힌 4개의 어뢰가 있었습니다. 전문팀이 이들을 해방하고 해체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고, 유보트가 보관되고 있는 독의 대부분이 무기가 폭발할 경우 대피되었습니다. 이제의 문제는 유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처칠 자신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선호하는 것은 미국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연구하고 수리하며 그 데이터를 영국과 공유하거나 유고슬라비아 선원들에게 할당하여 그들이 아드리아 해와 지중해에서 독일 작전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의 연구를 위해 유보트를 통제하려는 왕립 해군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유보트는 해상 시험을 실시하고 유보트를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운영 가능한 상태로 수리되었습니다. 7C 타입의 전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시험들은 더 창의적이었고, 새로운 형태의 충전식 대잠 폭탄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축소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통제실은 미래에 더 많은 유보트를 포획하게 될 수 있는 탑승 파티를 훈련시키기 위해 육지에서 세밀하게 복제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해군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U-570이라는 명칭은 영국의 지휘하에 있는 선박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HMS 그래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G는 포획된 독일 선박을 나타내고, 이름은 포획 후 제작된 다이어그램과 도면양에서 착안했습니다. 1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후 HMS 그래프에서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영국은 1942년 10월 8일 HMS 그래프는 스코틀랜드의 홀리락에서 출발해 첫 전쟁 순찰에 나섰습니다. 이는 배의 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케이프 오르티갈 북동쪽을 순찰하며 돌아오는 유보트를 사냥했습니다. 중령 피터 바른슬리 마리엇의 지휘하에 있었던 이 잠수함은 유보트 해상 시험의 대부분에 참여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푸커울프 FW-200 콘도르 해상 순찰기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배들을 공격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콘도르의 공격 후 마리엇의 명령으로 그래프는 잠수했고, 잠수함의 수중 전화가 근처의 독일 유보트 U-333을 감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영국 전함과 충돌 후 기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리엇은 4개의 어뢰로 U-333을 공격했지만 나중에 U-333이 어뢰를 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프의 두 번째 순찰은 1942년 11월 19일에 시작되었고, 이는 이탈리아 배인 코르탈라조 찾기를 포함했습니다. 이 배는 2,000톤 이상의 가스를 운반하던 중 영국 구축함 HMS 레드아웃에 의해 침몰되기 전에 U-233이 탈출했습니다. 12월 초 잠수함은 항구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셰틀랜드 제도의 레릭에서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1942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 대의 다른 영국 잠수함들이 독일 순양함 아드미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드미랄 히파는 노르웨이에서 러시아 수송대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종종 구축함과 경항 공무원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JW-51B 수송대는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해 202대의 탱크와 120대의 전투기 등을 실은 14척의 상선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구축함과 지뢰 청소함의 플로틸라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루초우 순양함과 6척의 구축함이 영국 구축함과 지뢰 청소함을 침몰시키려 출동했지만 중요한 수송대에는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영국 순양함들이 도착해 독일군을 철수시키고 그라프와 다른 영국 잠수함들이 추격했습니다. 마리엇은 퍼리스코프로 순양함을 발견했지만 공격 위치에 없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훨씬 빠른 순양함을 잡기 위해 그는 두 척의 구축함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7,000야드의 거리에서 4발의 어뢰를 발사하였고 U-333과의 사건을 거의 반복하였습니다. 마리엇의 선원들은 어뢰가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명중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의도한 목표를 놓쳤고 어뢰는 자체 폭발했습니다. 그라프는 그 후 로이크로 돌아갔지만 아드미랄 히파를 침몰시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U-333과 어뢰의 폭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라프는 그 후 전체 사건에 대해 히틀러는 수송대에 대한 그의 수면 함대의 성공 부족에 대해 분노하여 대부분을 폐기하고 대신 유보트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왕립 해군은 HMS 그라프와 함께 7형 유보트에 대해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기술 지원을 해안에서 필요로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같은 예비 부품이 부족하게 되어 이는 미국이나 영국의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자주 충전해야 했습니다. HMS 그라프는 전선에서 빠져나와 대신 다양한 훈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기계부품에 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전선에서의 경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2월에 유보트의 위협을 물리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44년에 그라프는 새 수심폭탄 테스트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 3월 19일 차탐에서 클라이드로 최종 폐기를 위해 견인 중인 전체 크기의 유보트에 대한 테스트 중에 마치 마지막 저항의 행동처럼 나쁜 날씨로 유보트의 견인줄이 끊어졌고 선박은 콜포인트 근처에 좌초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버려졌고 결국 스크랩으로 분해되어 왕립해군의 유보트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U-570 HMS 그라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 감사. 다음에 뵙겠습니다.